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필입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IP 관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 영어로는 investigational product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용이란 말도 이 영어 원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이라는 것도 IP의 P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investigational product를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어, 번역을 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 IP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시간에 걸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P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세부적으로는 제조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이 IP의 그뭐 운반이라든지 이렇게 수령이라든지 하는 등의 그 문서 관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된 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들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조금 더 그 관리라든지 문서화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시험 그 자체가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로도 또 미묘한 품질의 변화로도 어, 매우 그 자료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환자이던 혹은 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품질이 보장된 시험약의 공급이 되어야 하고 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험약이 용량이 막 들쑥날쑥이다. 뭐 0.1% 이내에서의 용량 차이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하겠습니다만 막 10%, 20% 정도의 용량 차이가 있으면 만약 과다한 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부작용의 그 혹은 이상 사례의 반응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 또 과소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약물에 기대하는 효능 같은 것들이 또 과소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이 보장된 시험약이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적절한 보관과 취급을 통해서 약물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특정 보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의약품의 경우, 뭐 이를테면 뭐 실온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장 보관이 돼야 되거나 혹은 혹은 엄격한 실온에 보관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온도 조건, 습도 조건을 맞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백신, 코로나 백신 그런 것들이 콜드체인이 잘 유지될 때에만 그 약물의 그 효능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약 때까지 그 안정성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 온도 같은 것들을 특히나 잘 추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온에 냉장 보관이 돼야 하는 의약품이 실온에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약물의 안정성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제조 및 관리 절차가 필요하고 정확한 문서화와 추적이 가능해야 함은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아, 안전성과 또 신뢰성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이런 임상시험의약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생성된 각종 자료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시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규제를 꼭 준수를 해야 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준수한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할 때에 GMP 규정이 준수해야 되고 또 이것이 각국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뭐 특정 국가에서는 이러한 그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규제를 준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이 뭐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IRB나 혹은 기관 자체에 그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임상시험 의약품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뭐 이것은 뭐 소분자 의약품의 경우는 어, 엄밀한 그런 화학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억해놔야 하는 키워드는 이 GMP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ICH E6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는 이제 GCP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G 어쩌고 P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개 있음을 그때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MP에 따라서 어, 규정을 준수하며 제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량 제조 시에도 동일한 품질의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또 이중맹검법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의 경우에는 더욱더 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에 대해서 그 임상시험 계획서 디자인할 때부터 우리가 그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약 공급 부서와 어떤 일정이라든지 수량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시험약이 일단 제조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고, 또 이제 대조약, 컨트롤 드럭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이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의 경우 시험력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고 또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포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되고 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리약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약사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관 임상시험 약국의 그 절차와 크게 어, 다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약을 만드는 그 즉 제조를 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이해 당사자인 주로 제약회사가 되겠죠. 제약회사가 어 뭐 같은 제약회사 내에 제조할 수 있는 GMP 제조 시설이 있다면 그 담당 부서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외부에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하는가인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량,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시험약의 수량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되고, 근데 이번 임상시험 하는데 이를테면 단일 투여로 뭐 10명에게 한다. 그래서 총 필요한 건 10알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작게 만들진 않고요. 그 임상시험 여러 개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고 근데 이제 또 여러 개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거의 보관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약을 다 못 쓴다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조금 만들었는데 더 필요하면 그 단순히 비용이 그러니까 100개 만들 때 한 번에 만들면 이제 1000개 만드는 거랑 비용 차이가 10배가 아니라 한 두세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뭐 100개에서 또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 수가 있는 거라서 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많이 하되 또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를 하되 또 너무 과량을 만들면 당연히 그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벌크 상태의 시험약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새로 제조하게 되면 수개월 소요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어, 사전 제조 요청의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남아 있는 재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배치라든지 란 넘버 같은 것들이 변하는 것은 이제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조 요청서 포함 내용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기간 중 투여되는 시험약과 대조약,
수량이 되겠죠. 또 임상시험의 디자인, 시험약의 제형은 무엇인가, 용법 용량 어떠한가, 대상자 수는 어떠한가, 치료 기간은 어떠한가. 그래서 뭐 하루 치료하는 거랑 열흘 치료하는 거랑 10배의 차이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임상시험의 기간은 어떠한가. 이를테면 뭐 이 임상시험이 어, 뭐 극단적으로 2년 그 투약이 되어야 되는데 뭐 유효기간 혹은 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러면 이거는 어, 가능한 그런 안정성 확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임상시험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되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첨부해서 그 시험약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시험용 의약품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보들이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는 필수 정보로 이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임상시험은 항상 그 시험약과 대조약이 동반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약을 오픈 레이블 시험의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그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면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외형상 구별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조약을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대조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회사의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요. 또 제3의 어떤 그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조약을 그렇게 공급받으려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고 대조약을 요청할 담당자가 누군가, 또 대조약을 수령할 담당자가 누군가, 또 필요하다면 상호 협조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조약이 만약에 승인되어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이를테면 좀 앞서가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 뭐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서 필요 정보에는 다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떤 약물이 필요한지 또 임상시험 요약서 또는 계획서를 전문을 제공하는 게 특별한 어떤 비밀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시험약과 대조약 비교 시험에 그 비임상 시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회사 간 최소 공개 정보를 어, 최소 공 최소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어, 그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대조약을 꼭 공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대조약 업체에서 그 공급을 불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현재 이제 우리가 써야 하는 위약이 이미 뭐 너무나 많다. 그러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거부 사유가 될 것이고, 또 이를테면 이 위약이 지금 허가받은 어떤 적응증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딴판의 것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시판 취소를 고려 중이거나 혹은 더 이상 그 생산을 못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조약 공급을 거부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승인받기 전에 의약품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거부 사유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플라시보 컨트롤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경우에는 위약 제조는 시험약과 동일한 제조 과정을 택해야 하고 또 유효 성분 제외한 동일 성분을 사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부영자 같은 것들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색, 모양, 외형, 크기가 동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의 유사하게 맞춰야 됩니다. 동일하게 맞춰야 되고 또 맛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물학적으로 불활성화된 향료를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약 대조 임상시험 더블라인 스터디는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조약 비교 임상시험에서 구분 방지 방법으로는 외형을 유사하게 해야 되고 어, 또 주사제의 경우는 포장이 동일해야 되고 그 안에 뭐 액체의 성상 이런 것들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뭐 액체도 근데 뭐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색깔로 구별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어, 그 투약하는 사람이나 혹은 투약 받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그 용기 같은 것을 혹은 특정한 튜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폐 방법으로는 동일 배치 캡슐을 사용해야 하고 또 충진제를 사용해서 소음을 방지해야 하고 또 캡슐 봉인을 강화해야 되고 또 특정 그 너무 크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약과 위약을 이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도 굉장히 그 까다롭습니다. 그냥 우리가 타이레놀 사면 그것이 포장된 거 외에 그 약물의 그 투약 단위별로 혹은 임상시험 대상자별로 그런 것들이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포장 용기나 포장 그 2차 포장 이런 데에도 충분한 정보가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이 정확한 의도된 그 의약품이 의도된 사람에게 정확히 투여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 이를테면 1차 포장을 다 까고 뭐 이런 것들이 2차 포장에서도 위약과 대조약 혹은 뭐 용량별로 이런 것들이 혼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 이런 것들이 그 전달 과정 중에 바뀌게 된다거나 뭐 투약 과정 중에 바뀌게 된다거나 하는 그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 요청서의 필수 정보로는 시험약, 계획서 번호, 시험약 제형, 뭐 실시기한 몇 개인지, 대상자 추는 어떤지, 용량요법은 무엇인지, 대상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뭐 냉장 보관, 뭐 실온 보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들이 있겠죠. 또 포장 형태, 신청자 성명, 서명, 날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규정에 맞춰서 이런 것 정보들을 이제 그 취합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포장 용기에 붙이든지 아무튼 포장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 절차로는 GMP 준수 사항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포장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블 라인 스터디의 경우에 시험약은 오전에만 포장이 돼야 되고 대조약은 뭐 오전 몇 시간 후 혹은 오후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포장이 돼야 되고 또 분리된 방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포장이 돼야 되고 출입 제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고 뭐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것들의 사용법을 준수해야 되고 청결한 곳에서 해야 되고 시험약과 포장재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포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포장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포장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설비 평가 결과, 임상시험 번호, 보관 조건, 배치 번호, 용량별 수량 등등의 그런 그 포장에 대한 그 증명서가 문서 형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 형태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포장의 기본 목적은 보호를 하는 거죠. 뭐 어, 그런 것들이 혼입이 되는 것도 보호하고 또 빛과 열과 또 습도와 또 각종 그 상황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파손 및 손상이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 빛에 민감한 걸 차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포장 형태별 특징을 살펴보면 뭐 아주 강론이어서 이건 뭐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개별 포장이 돼야 되고 다량 복용의 위험이 방지가 될 수 있고 뭐이 개별 포장이 골드 스탠다드죠. 각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포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뭐 관절염 환자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가락 같은 경우에 강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별 포장된 걸 뜯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노인환자의 경우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포장재가 다량 필요하고 수분 체크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개별 포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 포장은 1차 포장약을 필름으로 봉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순서대로 복용을 지시하는 데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개봉 여부로 전체 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 포장의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그 포장마다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잘 그 반영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정보 제공할 수 있는 포장 형태로 그 포장 겉면에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상 반응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방문 스케줄이라든지 복약 수능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그 정보를 제공하는 포장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보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대회비거나 혹은 저희가 정보 같은 것들을 조금 얻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 이제 임상시험 그 프로토콜에 보면은 요 포장 형태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 그 섹션이 있고요. 또 그 게시 모임 할 때 이런 포장 형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의약품 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컴포넌트인 라벨링 이 되겠습니다. 이 라벨 요청서에는 그러니까 이 포장 겉면에 붙어 있는 그 스티커라든지 혹은 그 포장 그 뭐 알약이든 캡슐이든 그 개별 포장된 거에 붙어 있는 그 어, 라벨 스티커가 되겠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뢰자명, 시험약 코드명, 실시기간 시험자명, 또 시험자 수, 대상자 수, 또 방문 일 혹은 방문 번호, 또 라벨 공정 번호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잘 인쇄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라벨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후에 인쇄를 하고 독립된 두 사람의 수량을 확인하고 시원 장치에 그 보관을 하게 되고 별도 시기 장소에서 라벨을 이제 부착을 하게 되고 품질 관리를 위해서 뭐 샘플링이든 전수 조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임상시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IP 관리 2에서는 그 실제 그 IP가 어떻게 운송이 되고 또 미사용된 게 폐기가 되는지 또 문서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